그날 며느리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떠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저, 김순복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밤부터 평화롭던 제 삶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과연 저는 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천의 낡은 아파트, 이곳에서 보낸 세월이 벌써 35년입니다. 이천에서 갓 상경한 20살 새댁이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궈낸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새파랗던 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고 남편이 제 곁을 떠나고 이제는 저 홀로 주름진 얼굴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곳. 거실 창가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작은 위안을 찾고 부엌에서 멸치 육수 우려내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던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벽돌, 모든 가구에는 지난 세월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서연의 그 말 한마디는 마치 잘 닦아놓은 거울에 날카로운 돌멩이를 던진 듯 저의 평온했던 세계에 선명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저는 아직 제 두 발로 시장에 다녀오고 제 손으로 직접 텃밭을 가꾸고 누구의 도움 없이 이 집을 꼼꼼히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세월 덕에 몸은 좀 고되다 할지라도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의 등기권리증, 은행 통장, 심지어 재개발을 염두에 둔 토지 문서까지 모든 자산은 김순복, 제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당신이 평생 일궈낸 것이니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은 당신이라며 제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었던 것을요. 서연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만무했을 텐데 감히 그런 말을 입에 올리다니. 그 순간 분노보다는 차가운 배신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제 아들이 결혼해서 데려온 며느리가 감히 이런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니. 35년간 쌓아온 저의 평화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제안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일궈온 제 삶과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폭풍 속에서 저는 과연 제 보금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며 고요한 정막 속에 숨어있는 며느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제 눈에는 서연의 모든 행동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사소한 버릇 하나까지도. 서연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늘 베란다 구석이나 화장실로 숨어들었고 목소리는 언제나 속삭이듯 낮게 깔렸습니다. 응, 알았어. 그 일은 잘 되고 있어. 짧고 단편적인 대화들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감지했습니다. 제 눈을 피하는 며느리의 시선에는 미안함 대신 초조함과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음은 줄어들었고 평소 저에게 살갑게 굴던 태도도 어딘가 어색하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젓가락질이 서툴고 수시로 제 얼굴을 흐긋거리는 모습이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집안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시도 때도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35년간 살아온 이 아파트가 더 이상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닌 어둡고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의 변화된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고,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아이를 저토록 변하게 했을까? 그저 잠깐의 충동일까? 아니면 더 깊고 뿌리 깊은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일까? 밤이 되면 눈꺼풀은 무거워도 잠은 쉬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잠이 들다가도 작은 소리 하나에 번쩍 정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깊은 시각,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갈증이 나 물이라도 마실까 싶어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쪽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발바닥까지 쿵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소리 없이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이 서둘러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에 여러 장의 서류 뭉치를 우겨넣고는 마치 들킬까 두려운 듯 빠르게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서연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번들거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 사이로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제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는지 화들짝 놀라며 상자를 닫고 얼른 싱크대 및 서랍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시고 물 드시러 나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위임장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서연이 숨기려 했던 그 서류들이 저의 불길한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방향으로. 그 밤은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동이 트자마자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부엌에서 서연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척하며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고 식탁에 앉은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연은 재활용품을 버리러 간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평소보다 훨씬 크고 불룩한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죠. 저는 왠지 모를 확신에 사로잡혀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지하 재활용장은 늘 습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쓰레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서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재활용 수거함 옆 빈 공간에 허둥지둥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투가 미처 다 들어가지 못하고 삐져나오며 안에서 무언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연이 돌아간 뒤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겨우 부여잡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닐봉투 안에는 제가 어젯밤 봤던 낡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밖으로 삐져나온 서류들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너무나 낯설지만 섬뜩하게 다가오는 글귀, 요양원 입소 동의서. 제 손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서류 뭉치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중히 간직했던 인감 도장, 그리고 한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담고 있던 남편과 저의 결혼 사진이 산산조각 찢겨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사진 속 제 얼굴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긴 사진처럼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으로 파편이 된 사진을 쓸어보니
결혼 반지를 낀 젊은 시절의 제 손과 남편의 굳건한 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어떻게 감히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뒤섞여 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온 마음을 다해 보듬었던 아이가 저를 이런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다니. 저는 간신히 서류들과 찢어진 사진 조각, 인감 도장을 챙겨들고 재활용장을 나왔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치 제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처럼 아득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그 세 글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저를 쫓아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치밀한 음모를 꾸미다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비통함,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낡은 아파트, 제 삶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반드시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존심과 지난 세월의 삶을 지키는, 그리고 김순복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를 증명하는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도 저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연을 불러내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겨우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쏟아낸다면 서연은 또다시 교묘한 거짓말로 저를 속이려 들거나 모든 증거를 숨기고 발뺌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고 지난 세월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려 한 그 음모의 뿌리를 뽑아내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그들의 소나기에서 저의 보금자리를 되찾아올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철저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제 눈과 귀는 서연의 모든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표정, 말투, 심지어 젓가락질 하나까지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상자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표지는 바래고 너덜너덜했지만 펜을 쥐는 제 손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연의 수상한 행동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서연이 베란다에서 수상한 통화를 했는지, 어떤 서류를 몰래 숨기려 했는지, 저를 향한 눈빛에 어떤 불안감이 스쳐갔는지.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제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종이 위에 글씨만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형사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저도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사준 구식 스마트폰을 한동안 서랍 속에 박아두고 있었는데 꺼내보니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통화나 손자 나리의 사진을 찍는 용도로만 썼던 것을 이제는 제 무기로 삼아야 했습니다. 서툴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몰래 녹화하는 법, 사진을 찍는 법, 그리고 중요한 통화를 녹음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서연이 잠든 사이 혹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척할 때마다 저는 작은 카메라가 되어 집안 곳곳의 변화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이 열려있는 모습, 낯선 영수증, 심지어 서연이 자주 머무는 책상 위에 놓인 의문의 메모 조각까지도 저는 꼼꼼히 기록하고 촬영했습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저를 휘감으려 할 때면 저는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저기 저 오래된 아파트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저의 지난 세월 같았습니다. 김순복, 너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 집은 네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야. 내 남편의 유산이자 네 손녀나리의 미래가 달린 곳이라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리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저의 이 집이, 이 할머니의 굳건한 버팀목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침대에 홀로 앉아 낮에 찍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해 낙심하기도 했고, 때로는 서연의 교묘한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마라톤과 같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끈기 있게 증거를 모아야만 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일기장과 구식 스마트폰이 저의 유일한 무기이자 제 품위를 지켜낼 방패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김순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배신 앞에 단단하게 무장한 싸움을 준비하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기장과 낡은 스마트폰으로 무장했지만 저는 이 싸움을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때 위안이었던 집안의 고요함은 이제 비밀로 가득 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고 어쩌면 제 삶의 울타리 너머에 있는 지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목욕탕에서 만나는 정겨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뜨거운 물을 나누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저의 소소한 일상이었던 동네 목욕탕은 저에게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뜨거운 탕 속에 몸을 담그면 며느리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불안감도 잠시나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순복 아줌마, 요즘 잘 지내셨어요? 매주 얼굴을 보던 박 여사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요즘 세상에 노인들 등치는 일들이 많다더라.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더라. 하는 식으로 운을 띄웠습니다. 일부러 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박 여사님과 다른 아줌마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순복 아줌마. 우리 옆동에도 아들 내외가 부모님 집 팔아치우려다가 난리 났었잖아요. 어찌나 뻔뻔하던지 세상 참 무서워요.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제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한 사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이야기,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야기,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이 끼어들어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까지. 그들의 경험담은 저의 불길한 예감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제가 겪고 있는 일들과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구나. 목욕탕에서 나와 마음속으로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렴풋이 제시해주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 초소에서 늘 인자한 미소로 주민들을 맞아주시는 김경비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김경비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받아 드셨습니다. 아이고, 순복 여사님, 안 그래도 요즘 부쩍 힘이 드네요. 동네가 시끄러워서 말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요즘 뒤숭숭하네요.
혹시 아저씨께서는 이 동네에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들 등치는 일 같은 거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습니다. 김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집을 몰래 팔려다가 적발된 경우도 몇 건 있었고, 부동산 업자들이랑 짜고 치는 일도 있고요. 순복 여사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김경비 아저씨의 말에 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업자, 그 단어가 제 귀에 강하게 밝혔습니다. 어쩌면 서연이 그들과 손잡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경비 아저씨는 제게 어르신들은 자녀라도 재산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해요. 그리고 계약서 같은 건 꼭 변호사나 공증사무소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와의 대화는 제게 단순한 정보 이상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동시에 저의 촉이 틀리지 않았다는 강한 확신을 주었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받은 따뜻한 위로와 경비 아저씨의 실질적인 조언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제 가족이 저를 배신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과 지지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조언은 제 마음에 단단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이 불확실한 싸움 속에서 저를 지탱해 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이웃들의 이야기는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그 뿌리를 뽑아낼 차례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연의 뒤에 숨어 움직이는 부동산 업자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네에 몇 안 되는 부동산 중개업소 중 서연이 한 번쯤 발걸음했을 법한 곳은 뻔했습니다. 가장 번화가에 위치한 행복공인중개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마치 외출이라도 하는 양 태연한 얼굴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발걸음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행복공인중개사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중년의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최 사장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의 손녀날이 또래의 젊은 여직원도 보였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쿵쾅거렸지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 사장은 능글맞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눈매는 가늘고 번들거렸으며 말끝마다 친절한 척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끄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 동네에 꽤 오래 살았는데 요즘 아파트를 좀 줄여서 이사할까 해서요. 시장 상황도 좀 알아볼 겸 들렀습니다. 최 사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재빨리 의자를 권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 동네 아파트 시세는 제가 아주 빠삭하죠.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기 대림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재개발 얘기도 오가는 모양이던데 혹시 잘 아시는 것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사는 아파트를 직접 언급했을 때 최 사장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마치 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묘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대림 아파트, 명품 단지죠. 재개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사님,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은 안 계신가요? 요즘은 자녀분들이 부모님 집 매매를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최 사장은 빙긋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그 질문에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이 사람에게 접촉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네, 아들 내외가 있습니다만 저는 제 일은 제가 직접 하는 게 편해서요. 그런데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 말이죠. 어르신들 등쳐먹는 나쁜 부동산 업자들도 많다고 하던데 최 사장님 같은 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의미심장하게 던졌습니다. 순간 최 사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고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저같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감히 그런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고객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높아졌고 말끝에는 왠지 모를 방어적인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최 사장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친구는 아들이 몰래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집을 팔아치우려다가 큰 싸움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 저는 혹시 몰라서 제 집 문서나 인감 도장은 꼭 제가 챙깁니다. 저는 서연의 음모와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 사장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경련이 일었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툭툭 치는 습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불안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폐륜적인 일이 다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는 마치 남의 일인 양 위선을 떨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의 말에 당황하여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에서 저는 서연과의 공모 관계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 상황도 좀 알게 되었고 최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나니 마음이 놓이네요. 혹시 제가 집을 내놓게 되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네고 중개업소를 나왔습니다. 바깥으로 나오자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은 뜨거웠습니다. 최 사장의 미묘한 반응과 피하는 시선,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한 과도한 방어적인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제가 의심했던 바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서연의 음모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제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다음 단계가 더욱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증거를 가지고 아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최 사장과의 만남 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망설임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밤낮으로 모았던 증거들은 서연의 음모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가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의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니 제 가슴이 또다시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제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거대한 비밀을 저 혼자 짊어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민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부서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도 그리고 서연에게도 이 혹독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민우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지만
제 속은 뜨거운 불덩이 같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말 한마디로 이 평화가 산산조각 날까 두려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엄마와 할 이야기가 있다. 제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비장한 무게감을 느꼈는지 민우는 텔레비전을 끄고 놀란 듯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불안감과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낡은 일기장과 작은 USB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들을 네가 직접 봐야겠다. 민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기장과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서연의 수상한 행동들을 빼곡히 기록해 놓은 일기장을 펼쳐본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날짜별로 적힌 서연의 은밀한 통화 내용, 몰래 숨기려 했던 서류 뭉치들, 그리고 최 사장과의 만남에서 제가 얻어낸 확신까지. 민우의 눈동자는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USB를 컴퓨터에 꽂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제가 몰래 촬영한 영상들과 사진들이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 지하 재활용장에서 서류들을 황급히 버리려던 모습, 찢겨진 결혼 사진과 제 인감 도장, 그리고 최 사장과의 대화에서 제가 유도했던 그의 미묘한 반응까지 모든 증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랑하는 아내의 추악한 음모를 민우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의 손은 마우스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갈라졌고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한 음모를 마주하자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화면 속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자신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어깨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고 작은 흐느낌이 거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저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잔인한 진실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인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서진 가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민우의 옆에 앉아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아내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민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저를 향한 미안함과 자신을 향한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 찼고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짊어져야 할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에 제 마음은 한없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존경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이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진실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한참이 지나서야 민우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충격과 배신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겉은 고요했지만 그 속은 휘몰아치고 있는 듯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힘없이 엄마, 저 서연이에게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지독한 진실을 민우 혼자 감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아들의 곁에서 그가 마주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밥상머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젓가락을 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우는 식사를 마친 후 서연에게 다가가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너와 할 이야기가 있다.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 밤의 고통과 분노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나는 보았다. 점은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진 채 민우를 따라 거실로 향했다. 나는 방문을 살짝 열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내 귀는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민우는 내가 어젯밤 그에게 보여준 일기장을 꺼내들고 찢어진 결혼 사진과 내 인감 도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봐.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 어째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민 거야?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눈물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다. 아니에요,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제가 뭘 했다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니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연기력은 그리 뛰어나지 못했다. 민우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오해라고? 그럼 이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는 뭔데? 지하, 재활용장에서 나온 이 서류들이랑 엄마 인감 도장, 그리고 찢겨진 결혼 사진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가 모든 증거를 봤어. 서연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민우의 냉정한 추궁에 서연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고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흡,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흐느끼면서 겨우 말을 이어갔다. 우리 엄마가 희귀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재산도 다 떨어지고 집 담보대출도 더 이상 안 나오고 매달 나가는 치료비 때문에 제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빠,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엄마가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서연의 울음 섞인 고백이 내 귀에 또렷이 박혔다. 우리 엄마가 희귀병에 걸려서 그 한마디에 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미로서 자식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녀의 눈물을 보고 있자니 저 아이 또한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을까 하는 일말의 연민이 피어올랐다. 홀로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을까. 젊은 나이에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핏기 없는 창백함과 깊어진 눈 밑 다크서클이 그동안의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인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평생 일궈온 이 집을 빼앗으려 했던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아무리 절박했기로서니 가족을 속이고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으려 했던 그 죄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고백한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절박함이 낳은 결과는 용납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분노, 그리고 희미한 연민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루었다. 그녀의 고백은 비록 진심을 담고 있었으나 그것은 여전히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상황의 희생자인 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아직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더 깊고 아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서연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으며 잠시 흔들렸던 마음은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저지른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아직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덮고 넘어간다면 이 집안의 상처는 골마 터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이 끔찍한 일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만난 이웃들,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 속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어르신들의 사연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싸움은 단순히 제 보금자리와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막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론화하고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서연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 전체가 모이는 공동체 회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지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에게 경고하고 나아가서는 이웃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제 안에서 솟아났습니다. 회의 날짜를 잡고 공고문을 붙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통장님께 조심스럽게 의사를 밝혔을 때 두 분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복 여사님, 가족 일을 그렇게까지 공론화하는 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저씨, 이것은 더 이상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의 단호함과 진심의 두 분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진 긴급주민 대표회의 공고문을 보면서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한 일기장, 서연의 수상한 행동을 찍은 사진과 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최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까지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어떤 어조로 해야 할까?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는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달하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성적으로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느꼈던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할 내용을 여러 번 쓰고 지웠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펜을 쥐고 앉아 한 문장 한 문장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시어머니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든 이에게 알리고 서연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회의 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속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까? 서연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민우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견딜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단단한 눈빛, 굳게 담은 입술,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김순복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강한 의지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노쇠했지만 제 정신만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또렷하고 굳건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긴장으로 곤두섰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폭풍의 한가운데로
저는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파트 주민회의실은 평소와 다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음 대신 무거운 침묵과 수십 개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이웃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의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시선을 한 곳에 두지 않고 차분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마다의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아파트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이웃들, 이들이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저희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을 고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 김순복이 겪은 일이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느 어르신께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35년간 이 아파트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궈낸 보금자리, 제 인생의 전부와 같았던 이 집이 어떻게 위협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제가 모았던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일기장을 펼쳐 서연의 수상한 행동들을 날짜별, 시간대별로 기록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베란다에서의 은밀한 통화, 숨기려 했던 서류 뭉치들, 이웃들의 눈빛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어서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지하 재활용장에서 서연이 허둥지둥 서류를 버리려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튀어나온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요양원 입소 동의서, 글자가 선명하게 잡힌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산산조각 찢겨진 저의 결혼사진과 함께 발견된 인감도장의 클로즈업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을 때 회의실에는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며느리 서연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치밀한 계획의 증거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최 사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가 유도했던 질문과 그의 당황한 대답,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는 듯한 그의 미묘한 목소리 변화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서연의 어깨는 더욱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는 모든 증거 제시를 마쳤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이제 서연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솔직하게 모두에게 말해. 어째서 이런 짓을 했는지 숨김없이 다 말해.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있었고 충혈된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입을 열었지만 울음 때문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주민 여러분, 오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친어머니의 투병 사실, 천문학적인 병원비, 바닥난 재산,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
저 혼자서 그 모든 짐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그 더러운 유혹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제가 어찌 이런 끔찍한 생각을. 그녀의 고백은 절박하고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진실이 아닌 고통과 회한으로 얼룩진 온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책감을 온몸으로 토해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비난의 시선으로 서연을 바라보던 이웃들도 그녀의 처절한 고백에 이내 측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흐느낌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배신감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절박함과 진심 어린 참회 또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녀 역시 나쁜 사람이기보다 지독한 현실에 내몰려 잘못된 선택을 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어미로서 병든 자식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저의 몫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서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더니 제 손길에 온몸이 굳어진 채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머리를 제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서연아, 많이 힘들었구나.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까.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려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저지른 잘못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내 어미를 향한 그 마음은 제가 어미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구나. 서연은 제 품에 안겨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흐느낌 속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용서받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계속 토닥여 주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여기저기서 낮은 한숨과 함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정의의 심판을 바랐던 이들도 있었겠지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참회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따뜻한 용서는 그 어떤 준엄한 판결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감싸 안은 채 고개를 들어 이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잔잔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용서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웃들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아파트 회의실은 다시금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와 민우 그리고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민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서의 순간은 찾아왔지만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찢어진 천 조각을 서둘러 꿰맨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예전의 평화가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아꼈고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자신의 참회를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평소에는 등한시했던 집안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했고 제 식사를 챙길 때면 예전과는 달리 제 입맛에 맞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새벽녘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나가보면 서연이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분주했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배신감의 잔재가 자꾸만 고개를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에 일말의 연민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와 서연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없애려 했었고 제게 더 살갑게 대하며 그동안의 불효를 만회하려는 듯했습니다. 서연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지탱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저에게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민우를 통해 혹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끊임없이 미안함을 전해왔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단 한 번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노력을 통해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나리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피부티이자 삶의 희망인 나리에게 이 집이 더 이상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과 함께 제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수차례의 상담 끝에 저는 최종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유언장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과 재산은 나의 유일한 손녀인 나리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이는 나리의 미래를 위한 저의 깊은 사랑이자 동시에 또 다른 탐욕의 불씨가 싹트지 못하도록 하는 저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둘째, 제가 이 집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즉, 재산은 나리에게 가겠지만 이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저의 삶은 이곳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로써 저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리의 미래를 보장하며 동시에 저 스스로의 안정된 노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아들 민우도 제 유언장의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라며 진심으로 감사와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통해 제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무형의 가치 또한 굳건히 지켜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회의 이후 이웃들의 시선 또한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거나 산책을 할 때면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안부를 묻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복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님 용서해 주시는 모습 보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모두가 알고 함께 공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저는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히 제가 소유한 건물이 아니라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지가 함께하는 진정한 보금자리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 갇혀 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공동체의 힘 속에서 저는 새로운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침묵은 여전했지만 서연의 눈빛 속에서 나는 변화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갇혀 움츠러든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저에게 닿으려는 작고 여린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 씨앗에 따뜻한 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던 어느 날, 나는 부엌 한편에 쌓여있던 배추 포대를 보며 서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번 겨울 김장은 같이 해볼까?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일말의 불안감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함께 쌓아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엌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배추는 말이야,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잘 절여야 해. 그래야 시원한 맛이 나지. 서연은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한 얼굴로 나를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게 배추를 들고 물을 뿌리던 손길이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넓은 양푼에 무채를 썰고 찹쌀풀을 쓰고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 생강을 버무리는 동안 매콤하면서도 향긋한 김치 양념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 젓갈은 어떤 걸 넣어야 제일 맛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정해진 건 없어. 우리 집은 새우젓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시원한 맛을 내는 편이고 옆집 방 여사님은 갈치 속젓을 즐겨 쓰시지. 중요한 건 네 손맛이야. 네가 좋아하는 맛을 찾아가는 거지. 나의 말에 서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에 어둡고 초조했던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여리고 아름다웠습니다. 김치 속을 버무리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만드는 법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 민우 오빠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옛 추억에 잠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지. 그래도 장난기가 많아서 엄마 애간장을 태운 적도 많았단다. 나리는 민우를 꼭 닮았어. 특히 웃는 모습이. 나는 나리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나리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매일 밤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요. 어머님께 감히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저를 용서해 주신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변명이나 절박함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념으로 빨갛게 물든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진심은 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보답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그저 우리 나리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민우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는 좋은 며느리가 되어주면 그것으로 좋게. 우리는 함께 김치통에 김치를 담았습니다. 갓 버무린 김치 한 조각을 서연의 입에 넣어주자 그녀는 울컥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고
부서진 관계를 치유하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손끝에서 버무려진 김치 속에는 단순히 양념 맛뿐만 아니라 서연의 회한과 나의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나리를 학교에 데려다 주며 밝게 웃었고 퇴근하는 민우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집안일도 더욱 능숙해지고 무엇보다 나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다가오려 애썼습니다. 내 손을 잡고 시장에 함께 가기도 하고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며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이 집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나의 소중한 딸이자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던 그녀의 눈빛처럼 서연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김장 김치가 익어갈 무렵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한가위를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 특유의 긴장감이나 어색함이 감돌곤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녀 나리는 제잘거리며 송편을 빚었고 민우는 그런 나리의 서툰 손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능숙하게 전을 부치면서도 곁에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내 손길에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하고 환한 미소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담근 김치는 식탁 한가운데에 놓여 그 자체로 우리 가족의 지난 시간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주는 듯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그 맛은 지난 아픔을 씻어내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따스한 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화목하게 웃고 떠드는 가족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배신감과 분노로 얼룩졌던 이 집이 이제는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아닌 안정감과 나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미로서 아내로서 두 사람을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었고 나리는 그런 부모님과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하 재활용장에서 발견했던 그 끔찍한 서류 뭉치와 찢어진 사진, 최 사장과의 숨막히는 대화, 그리고 주민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던 순간까지 그 모든 고통과 번뇌의 시간을 거쳐 우리는 마침내 이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이며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저처럼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많을 테고 서연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심은 통하고 용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결국 가족의 사랑과 공동체의 따뜻한 지지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내가 굳건히 지켜낸 이 집과 다시 피어난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영원히 잊히지 않겠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비쳐드는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 나의 소중한 보금자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사랑이 깃든 곳이었습니다.